안녕하세요. 외도의복TV입니다. 사람들은 불륜을 시작할 때 늘 똑같은 착각을 하죠. 들키지만 않으면 되잖아. 나만 아니면 돼. 우리는 철저하게 조심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건 그냥 잠깐의 위로일 뿐이야. 금방 정리할 수 있어. 겉으로는 태연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라요. 불안하죠. 누군가 알게 될까봐. 또 휴대폰을 움켜쥐고 연락이 늦게 오면 조마조마하고 가족의 눈빛 하나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속입니다. 아직은 괜찮아. 아직은 들키지 않았으니까. 근데 제가 상담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수없이 목격한 결론은 단 하나였어요. 불륜은 반드시 걸린다. 아무리 치밀하게 숨기고 아무리 흔적을 지운다고 해도 불륜은 결국 다 들켜요. 걸립니다. 발각돼요. 배우자의 직감도 있고요. 자녀의 눈빛과 카드 한 장, 통화 기록 하나, CCTV 화면 한 컷, 우연한 목격. 그 어떤 작은 단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커다란 진실로 이어집니다. 불륜은 절대로 끝까지 감출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나는 순간 그동안 누렸던 달콤함은 순식간에 맹독으로 바뀝니다. 배우자의 눈빛은 더 이상 따뜻하지가 않아요. 칼처럼 차갑게 바뀝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싸움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집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어요. 그날 이후 가정은 더 이상 쉼터가 아니고 전쟁터로 변합니다. 내가 감출 수 있을 줄 알았다는 그 착각 하나가 결국은 모든 걸 다 무너뜨립니다. 불륜이 들키고 나면 단순히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는 인생 전체가 흔들려요. 가정이 깨지고 경제권을 잃고 사회적 신뢰가 무너집니다. 배우자의 분노와 의심은 끝이 없이 이어지고 자녀들은 점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안게 됩니다. 불륜 상대와의 관계도 결국은 두려움과 원망으로 갈라지고 마지막에 남는 건 철저한 고립과 후회예요. 무엇보다 무서운 건 불륜이 드러나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다. 정말 들키지 않을 줄 알았다. 생각조차 못했다. 내가 왜 멈추지 못했을까? 그 순간 왜 결단하지 못했을까? 이 고백을 저는 진짜 수도 없이 들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너무 늦게 찾아오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서 불륜이라는 유혹 속에 서 있거나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당신의 마음 속에서도 두려움은 있을 거예요. 혹시 들키면 어떡하지? 이게 걸리게 되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그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양심의 경고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더 큰 파국으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겪어봤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불륜이 들킨 뒤에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구체적인 7가지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에요.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온 길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 무너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 이야기를 듣고 아직 늦기 전에 멈추시기를 바랄게요. 불륜은 결코 끝까지 숨길 수 있는 비밀이 아니고 들키는 순간부터는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상상 그 이상의 무너짐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그 무너짐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출. 불륜이 발각되는 순간 가장 먼저 일어나는 극적인 변화 중 하나가 바로 가출이에요. 집이라는 공간은 원래 누구에게나 마지막 안전지대여야 하죠. 세상에서 아무리 상처받고 직장에서 아무리 까여도 돌아와 쉴 수 있는 곳이 바로 집이에요. 하지만 불륜이 들키는 순간 그 집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고 쉼터가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무서운 심판의 공간으로 변합니다. 배우자의 눈빛은 진짜 칼날처럼 날카로워요.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의 얼굴에서 더 이상 사랑이나 신뢰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분노와 배신감, 눈물과 고통만 가득합니다. 자녀의 눈빛도 무거워요. 엄마 아빠 왜 그래라는 순진한 눈동자 속에서 이미 아이들은 집안에 무언가를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겼음을 직감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불륜 가해자는 집을 견디지 못하죠. 가출은 2가지 방식으로 나타나요. 첫째는 스스로 도망가는 가출. 들킨 순간의 긴장과 분노, 끝없는 질문과 추궁 속에서 불륜 당사자는 버티지 못하고 도망칩니다. 이 책임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잠시만 숨고 싶다, 지금은 피해자여야겠다는 마음으로 집을 나서지만 그 발걸음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사실상 가정을 포기하는 선택이 돼요. 둘째는 쫓겨나는 가출입니다. 배우자가 분노 속에 말합니다. 이 집에서 나가. 더 이상 같은 공간에서 숨 쉬지도 마. 옷까지 몇 개를 던져주면서 내쫓는 순간 불륜 당사자는 더 이상 가정의 일원이 아니게 되죠. 집은 다시 들어올 수 없는 공간으로 바뀌고 그날 이후로 가정은 사실상 해체의 길에 들어섭니다. 저도 가출을 하고서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그동안 익숙하게 눌렀던 집 비밀번호를
누르지 못하겠더라고요.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눌러서 들어갔는데 그때 기억이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나 참혹합니다. 가출은 단순히 집을 떠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체성을 잇는 사건이죠. 그동안 아내, 남편, 엄마, 아빠라는 이름으로 가정 안에서 지냈지만 그 가출하는 순간 그 자리는 사라져요. 집을 떠난다는 건 단순히 공간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자리에서 스스로 퇴출당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더 무서운 건 가출 이후에 벌어지는 파급 효과예요. 밖으로 나간다고 해서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고립되죠. 불륜 상대에게 의지하려 하지만 이미 관계는 발각되는 순간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배우자에게서도 자녀에게서도 심지어 불륜 상대에게서도 안전한 자리를 얻지 못한 채 철저히 혼자가 돼요. 자유가 아니라 고립과 추락이 시작이 되죠. 남겨진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는 버려졌다는 더 큰 상처를 입습니다. 불륜을 저질렀는데도 끝까지 책임지지 않고 도망쳤다는 깊은 배신감이 더해져요. 그리고 자녀들을 학대하고 폭력에 일삼을 수도 있어요. 너무 열이 받으니까. 자녀들만 피해자죠. 자녀들은 더 심각한 불안을 겪습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이 집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아이들은 자신이 버려졌다고 느끼고 평생의 정서적 불안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돼요. 가출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륜이 들켰을 때 가장 파괴적인 반응이자 가족을 영원히 무너뜨리는 첫 번째 단계예요. 한번 집을 떠난다는 사실 자체가 다시 돌아온다 해도 씻기지 않는 상처로 남습니다. 한번 도망친 사람이라는 꼬리표는 가족의 기억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죠. 둘째, 우울증과 정신과 약. 불륜이 들키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정신적 후폭풍이 몰려옵니다. 단순히 한 번 크게 싸우고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륜이 발각되는 순간 사람의 마음은 송두리째 흔들려요. 가해자는 극도의 자책감, 죄책감에 휘청거립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왜 그 순간 멈추지 못했을까라는 자책이 밤낮으로 머릿속을 괴롭힙니다. 피해자는 배신감과 모멸감 속에 무너져요. 나라는 존재는 뭐였나? 우리 가정에 대체 난 뭐였나? 이런 상실감이 가슴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감당할 수 없는 우울이 자리 잡죠. 처음엔 단순히 눈물이 많아지고 잠이 잘 오지 않는 정도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심각해져요. 밤마다 뒤척이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가슴은 답답하게 조여오고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꼬리에 꼬리로 물고 이어집니다. 결국에는 일상생활 자체가 다 무너져 내려요. 회사, 육아, 할 거 없이 다 무너집니다. 회사는 출근해서 집중하기가 어렵고 집안일을 하려고 해도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삶 전체가 정지된 듯 마비되죠.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결국 정신과의 문을 두드립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약이 필요하거든요. 이 순간에는. 진료실에 앉아서 울음을 터뜨리면서 말하시는 분도 많아요. 선생님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도 내려고 하지만 나지 않고 그냥 사라지고 싶어요. 상담 중에 이런 고백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뭐 항우울제, 수면제, 안정제 같은 약에 의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잠을 조금이라도 자려고 먹었던 약이 점점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상태로 변하죠. 가해자, 피해자 모두 똑같은 길을 걷습니다. 가해자는 죄책감, 수치심, 그리고 장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무너집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는 생각이 반복되면서 우울감이 깊어지죠. 그리고 상간자와 헤어진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이별 후폭풍도 옵니다. 그러니까 더 힘들게 돼요. 피해자는 배신과 분노, 자존감이 붕괴로 인해 심각한 상실감을 겪죠. 생애가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난 이제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야라는 절망 속에서 스스로를 갉아먹게 되죠. 심지어 자녀들도 불안과 혼란에 시달리면서 심리적인 후유증을 남깁니다. 뭐 손가락을 빤다든지 틱이 온다든지 눈치를 본다든지 웃음이 사라진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어린 나이에도 불면증이나 불안 증세, 우울증을 겪게 되기도 해요. 불륜이 드러난 뒤 생기는 우울증은 단순한 기분 저하가 아니에요. 삶의 기반 자체를 붕괴시키는 병이죠. 약물 치료를 받더라도 마음 깊은 곳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가 않아요.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이 되고 웃음은 사라지고 내가 살아서 뭐하나라는 허무가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우울이 장기화될 경우에요. 우울이 깊어지면 단순히 약에 의존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극단적인 생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없어지면 다 해결될까?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죽는 것뿐일까라는 위험한 생각이 떠오르면서 실제로 자살 시도하시는 사례도 있어요. 불륜이 들킨 후
약에 의존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 불륜은 단순히 관계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정신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파괴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셋째, 배우자의 의심이 지속이 된다. 불륜이 발각되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바로 신뢰죠. 그리고 한번 무너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배우자의 의심은 더욱 날카롭게, 더 집요하게 지속이 되죠. 처음에는 분노와 폭발로 드러납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느냐? 왜 우리 가정을 짓밟았느냐?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분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형태로 변해요. 바로 끊임없는 의심입니다. 배우자는 더 이상 가해자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 않죠. 출근한다고 해도 정말 회사에 가는 걸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요.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늦게 퇴근하잖아요. 또 그 사람 만난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진짜 꾹 눌러도 치밀어 오릅니다. 안 사라져요. 심지어 단순히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잠깐 통화를 할 때조차도 마음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신문이고 매일매일 매 순간이 추궁이 됩니다. 이 가정은 가해자에게 큰 고통이 되죠. 진짜로 끊었고 진짜로 정리했는데 왜 계속 의심하냐는 억울함이 올라오지만 사실 당연한 결과예요. 한번 깨진 신뢰는 과거처럼 돌아가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밖에 없죠.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죠. 가해자는 지쳐갑니다. 내가 용서를 빌었는데 왜 계속 의심하나? 이제는 정말 정리했는데 왜 못 믿어주나? 하지만 그 말조차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가 돼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겠죠. 배우자가 이렇게 쉽게 잊으라고 강요하는구나. 내 아픔은 안중에도 없구나. 오히려 불신은 더 깊어지고요. 부부관계는 더 멀어져요. 이 끝없는 의심은 가정의 공기를 완전 바꿔버립니다. 집은 더 이상 평화로운 공간이 아니고 식탁에서 수다 떨고 웃고 이런 거 사라져요. 늘 긴장과 경계가 흐르는 공간이 돼요. 가족 모임에서도 아이 앞에서도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의 불씨가 됩니다. 배우자의 표정 하나, 눈길 하나에도 신뢰가 없는 냉기가 스며 있어요. 문제는 이 의심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몇 개월, 몇 년이 지나도 의심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계기만 있으면 다시 불타오릅니다. 과거의 기억이 자극이 되는 그 순간 상처는 재현되고 배우자는 다시 날카롭게 묻죠. 그때도 그랬잖아. 당신은 이미 날 속였잖아. 불륜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것. 겉으로는 함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서는 늘 불신이 흐릅니다. 아무리 웃고 대화를 나눠도 그 윗바닥에는 이 사람이 또 나를 속이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심이 가정의 분위기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가해자 스스로도 끊임없는 압박 속에서 스스로를 잃게 만듭니다. 결국 서로에게는 상처만 깊어지고 삶 전체가 불행으로 물들어가요. 넷째, 경제권을 뺏긴다. 불륜이 들키고 나면 피해자가 가장 먼저 취하는 행동 중 하나는 바로 경제권을 뺏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은 단순한 생활 수단이 아니라 가정의 신뢰와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배우자는 이렇게 느낍니다. 당신이 그 돈으로 날 배신했어? 가정을 버렸어? 그러니 더 이상 당신에게 내 삶과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 없어. 그래서 통장부터 분리해요. 그동안은 공동으로 관리하던 계좌는 하루아침에 배우자 개인 명의로 바뀝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다 일수되고 집 명의도 바꾸자고 하고 자동차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생활비는 필요한 만큼만 현금으로 쥐어줍니다. 어떤 경우에도 커피 한 잔 값도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크게 가해자가 당황하고 반발하죠. 내가 벌어온 돈인데 왜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냐? 당신이 날 이렇게까지 무시해도 되는 거냐? 하지만 이미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이런 말이 전혀 힘을 가지지 못하죠. 오히려 피해자는요, 더 단호해집니다. 내가 직접 지켜야겠다. 다시는 같은 일을 겪을 수 없다. 그 마음이 경제권 박탈로 이어지는 거예요. 경제권이 박탈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못 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곧 가정에서 위치와 권위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가장으로서 혹은 동등한 파트너로서 함께 결정하던 사람이 이제는 감시와 통제를 받는 입장이 되는 것이죠. 당신은 더 이상 가족을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다. 난 당신을 믿지 못하니까 모든 결정은 내가 한다. 이 선언이 바로 경제권 박탈 속에 숨어있는 메시지입니다. 생활 속 장면을 한번 그려보면 가해자가 퇴근길에 치킨 한 마리 싸서 들어오면 배우자는 물어요. 왜 이런데 돈을 쓰냐? 누구랑 먹으려고 산 거냐? 휴대폰 요금을 내려고 해도 카드 사용 내역을 보고 또 보고 모든 지출을 꼬치꼬치 확인합니다. 심지어 자녀 학원비나 병원비까지 피해자가 직접 처리해요. 가해자가 손대는 순간 또 다른 불신을 튈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큰 상처를 입은 거죠. 이렇게 경제권이 박탈되면 가해자는 가정 안에서 더 이상 결정권자가 아니죠. 가족과 동등한 위치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늘 검증받아야 되는
피의자 같은 존재가 돼요. 이 상황이 오래 지속이 되면 부부관계는 단순히 냉랭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경제적으로 분리된 상태로 고착화됩니다. 더 무서운 건 시간이 흘러도 이 문제가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몇 달, 몇 년이 지나도 신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해자는 여전히 제한된 돈을 쓰면서 굴욕감을 견디고 피해자는 여전히 불안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이 구조가 길어지면 결국 부부는 같은 집에 살아도 완전히 따로 사는 것과 다름이 없게 돼요. 그리고 이런 굴욕과 통제는 가해자의 심리를 파괴하죠. 난 이제 집에서 용돈 받는 사람일 뿐이구나. 이 생각은 죄책감과 맞물려서 깊은 무력감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분노를 억누르다 못해 또다시 잘못된 길로 도망치려고 합니다. 결국 경제권 박탈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관계와 가정의 질서를 송두리째 흔드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예요. 경제권은 단순한 재정관리 권한이 아니죠. 그것은 곧 가정을 지탱하는 신뢰의 상징이에요. 한번 잃어버린 경제권은 곧 신뢰가 무너졌다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배우자가 다시는 내 인생을 믿지 않는다는 선언이자 이제 가정 안에서 내 위치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증명이 되겠죠. 다섯 번째, 이혼당할 수 있다. 불륜이 들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용서해달라,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고 무릎을 꿇습니다. 피해자도 처음에는 그 말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은 차갑게 굳어가요.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매일매일 심장을 도려내는 그런 지옥 같은 고통이 되기 때문이죠. 결국 피해자는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이혼하겠다라는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말은 가볍게 쓰이는 단어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완전히 무너지는 가장 극적인 사건이에요. 불륜이 원인이 된 그 이혼은 더 잔혹합니다. 피해자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그 순간부터 불륜은 단순한 도덕적 배신이 아니라 법적 싸움의 증거로 바뀝니다. 카드 사용 내역, 모텔 영수증, 카카오톡 대화 기록, 통화 기록, CCTV 영상, 이 모든 것이 이 법정으로 들어가고 가해자는 자신이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죠. 가장 먼저 부딪히는 거는 바로 재산입니다. 함께 살아오면서 모은 집, 예금, 보험, 차량, 자산, 그 모든 게 재산 분할 대상이 돼요. 불륜을 저지른 쪽은 위자료까지 부담해야 하고 결국은 자신이 쌓아온 기반의 절반 이상을 잃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뺏기고 전세방으로 나가고 어떤 사람은 평생 모아온 노후자금을 한순간에 다 날려먹습니다. 한때는 사랑한다고 약속하면서 함께 모아온 자산이 배신의 결과로 갈라지고 흩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보다 더 아픈 문제는 아이들이겠죠. 불륜에 들켜서 이혼하게 되면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은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고 결국엔 한쪽 부모와 떨어져 살아야 됩니다.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왜 아빠가 또는 엄마가 우리 집을 떠나야 하지? 라는 질문 속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청소년 아이들은 분노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집 이렇게 됐어 라면서 이제 가해자 부모를 밀어내기도 하죠. 이렇게 아이들의 마음에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남아요. 성인이 된 후 이후에도 결혼에 대한 두려움, 인간관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면서 평생을 괴롭히죠. 양육교 문제는 더 치열합니다. 피해자는 아이를 지키려고 하고 가해자 역시 아이를 잃고 싶지 않겠죠. 그러니까 싸웁니다. 하지만 불륜의 흔적이 명확히 남아있다면 양육권 판결은 피해자 쪽으로 기울어지기 마련이에요. 결국 가해자는 아이와 떨어져 살아야 되고 어쩌면 평생을 못 봐요. 보더라도 거의 남남이 되고 인사도 잘 못하고 멀어지죠. 나이 들면 찾아오지 않습니다. 홀로 외롭게 되는 것이죠. 주말에 잠깐 만나는 방문 부모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매일 아침 아이의 얼굴을 보던 사람이 이제는 몇 주에 한 번, 몇 시간만 만나는 부모가 되는 거죠. 그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혼 과정에서 가해자는 철저히 고립이 됩니다. 배우자는 떠나고 아이와도 멀어지고 심지어 불륜 상대도 책임과 그 두려움 속에서 함께 하자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도 다 깨지고 관계 끊어져 버립니다. 대부분 끝까지 만나지 않아요. 결국 가해자는 혼자가 돼요. 상담에서 종종 들려오는 고백들이 있어요. 아내도 떠나고 아이도 떠나고 그 사람도 떠났어요. 결국 제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그 순간 깨닫습니다. 내가 쫓던 건 사랑이 아니라 환상이었고 그 환상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었다. 이혼은 불륜이 가져오는 가장 무겁고 냉혹한 결과입니다. 집도 돈도 아이도 사회적 신뢰도 다 무너져요. 달콤하다고 믿었던 순간은 사라지고 남는 건 텅 빈 삶의 깊은 후회뿐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혼 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 길로 가지 않을 거다. 여섯 번째, 가해자 또는 피해자 혹은 자녀가 자살할 수도 있다. 불륜이 드러나는 순간 가정은 이미 파국의 길로 접어듭니다. 배신감과 분노, 수치감과 절망이
동시에 밀려오고 그 안에서는 사람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마주하죠. 이 고통은 결국 단순히 며칠을 두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극단적인 생각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가장 두려운 건 바로 누군가가 스스로 생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가해자의 심리는 곤두박질 칩니다. 처음엔 들킨 충격에 정신이 아득해지고 이어서 배우자의 울부짖음과 자녀의 눈물, 주변의 손가락질이 그 파도처럼 몰려와요.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난 이제 끝났다는 그 죄책감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돕니다. 직장에서 일에 집중할 수가 없고 밤에는 단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새벽까지 뒤척이죠. 가슴은 바위처럼 눌리고 숨은 제대로 쉬어지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형벌처럼 느껴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사라지면 이 문제가 끝나지 않을까? 내가 죽어야 가족이 편해지지 않을까? 내가 없어져야 나의 무거운 짐들이 다 사라지지 않을까? 피해자의 고통은 또 다른 차원에서 다가오죠. 신뢰하던 사람이 내 삶을 배신했다는 사실은 여태까지 쌓아왔던 정체성을 다 무너뜨립니다. 나는 누구였나? 내 결혼은 무엇이었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은 다 거짓이었나? 라는 질문이 마음을 후벼파고 진짜 아프게 합니다. 아무리 먹어도 밥맛이 없어지고 아무리 자도 깊이 잠에 빠지지 못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살아가는 의미를 찾을 수가 없고 거울 속의 자신은 낯선 얼굴처럼 보입니다. 이 깊은 상실감과 절망은 약물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게 만들어요. 어느 순간 피해자도 극단적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젠 더는 견딜 수 없다. 내가 사라져야 이 고통이 끝나겠다. 더 안타까운 건 자녀에게까지 그 어두운 그림자가 드이운다는 점이에요. 부모의 싸움, 폭언, 이혼 소송을 눈앞에서 목격하면서 그 아이들도 심리적으로 무너져요. 어린아이는 이해할 수 없어서 자기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말을 잘 안 들어서 그런 걸까? 내가 없으면 엄마 아빠가 화해하지 않을까?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사춘기 아이는 분노와 혼란 속에서 극단적 행동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 상담 사례에서 보면은 그 중학생 어떤 아이가 부모의 불륜을 알게 된 뒤에 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면서 자살 시도해서 병원까지 갔던 경우도 있었어요. 아이가 술을 먹고 한 번도 먹지 않았더니 먹고 옥상에서 떨어져가지고 폐가 다치고 파열되고 죽을 뻔한 위기. 이 아이의 고백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었어요. 마음속 깊은 절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극단적인 선택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여파는 남는 가족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가해자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면 피해자는 내가 몰아붙여서 죽게 만든 건 아닐까라는 죄책감을 평생 짊어지게 돼요.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가해자는 남은 인생을 내가 사람 하나를 죽였다는 낙인 속에 살아야 됩니다. 자녀가 스스로 생을 포기한다면 부모는 남은 생애 동안에 진짜 자기 자신을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한 채 무너져 버리죠. 결국 불륜은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비극으로 가족 전체를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자, 무엇보다 무서운 건 극단적인 선택은 갑자기 폭발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작은 신호가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을 딱 넘거든요. 갑자기 말수가 줄고 눈빛이 공허해지고 자꾸 방에만 틀어박히거나 죽고 싶다는 말을 농담처럼 막 던지기 시작한다면 이미 위험 신호가 켜진 거죠. 하지만 가족들은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나중에서야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건 불륜은 단순히 가정을 깨뜨리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륜은 때로는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그 치명적인 불씨가 됩니다. 달궈맸던 순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남는 건 죽음과 절망뿐이죠.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한 사람의 인생을 끝낼 수도 있고 가족 전체의 삶을 폐허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7번째, 인생이 무너진다. 불륜이 드러나고 나면 결국 남는 건 인생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참혹한 현실이에요. 꿈이 아니라. 처음에는 배우자의 분노와 자녀의 눈물, 경제권의 박탈, 끝없는 의심, 이혼의 위기, 그리고 우울증과 극단적인 생각들이 이어지지만 그 모든 과정을 지나고 나면 결국 깨닫게 됩니다. 나는 이제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가 없다. 가해자는 사회적 신뢰를 우선 잃습니다. 가족과 친척들, 직장 동료와 친구들까지 이 소식을 듣게 되면 저 사람은 불륜하는 사람이란 낙인을 찍힙니다. 아무리 웃어도 아무리 태어난 척을 해도 그 시선은 바뀌지 않아요. 평생 쌓아온 이미지와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예전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지인들조차 거리를 두고 결국 혼자가 되어버리죠. 피해자 역시 인생이 달라져요. 배신을 경험한 그 순간부터 마음속에 깊은 흉터가 생기고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지워지지가 않아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다시 관계 맺는 것도 두렵습니다. 자신감이 무너지고요. 인생에 대한 의욕도 사라져요. 자녀는 더 말할 것 없겠죠. 부모의 불륜으로 인해 깨진 가정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삶 전체가 흔들려요. 학교생활 무너지고요. 친구관계 영향받습니다. 어른이 된 이후에도 가정에 대한 불신과 결혼에 대한 두려움, 인간관계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지고 평생을 따라다니는 트라우마가 돼요. 결국 아이들의 인생까지도 무너지죠. 경제적 기반도 있습니다. 위자료, 재산 분할, 생활비 부담 속에서 불륜 가해자는 한순간에 곤두박질 칩니다. 예전에는 가능했던 소비와 생활이 이제 불가능해져요. 빚을 지거나 새로운 실반을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었다면 더 큰 추락을 경험하죠. 직장에서 불륜 사실이 알려지면요. 승진은커녕 자리조차 지키기 힘들어지고 결국에서는 직장을 잃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무너지는 건 자아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나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되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조차 차갑게 식어가죠. 믿을 수 없고 또 거울을 보면서 저 사람은 누굴까? 내가 정말 이렇게 추락할 줄 알았을까라는 절망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불륜이 끝난 뒤에 남는 건 짧은 쾌락의 기억이 아니라 평생 짊어져야 할 무너진 인생의 잔해뿐이에요. 인생은 한 번의 잘못으로 송두리째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불륜은 잘못한 그런 단순함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자녀 그리고 자신까지 무너뜨리는 폭탄이에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폭탄. 달콤했던 순간은 사라지고 남는 건 텅 빈 삶과 돌이킬 수 없는 후회뿐입니다. 결국 불륜은 가정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불륜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잠시 스쳐 지나가는 감정 같아 보이지만 그 결과는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파괴적이죠. 처음엔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우자가 모르면 괜찮을 거라고, 비밀로 붙이면 문제 없을 거라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절대 숨겨지지가 않죠.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고 그 순간부터는 돌이킬 수 없는 후폭풍이 몰려와요. 가출로 시작해서 우울증과 약물 의존으로 이어지고 끝없는 의심이 삶을 옥죄고 경제권 박탈 당합니다. 결국 이혼이라는 법적 파국에 서게 되고 더 나아가 누군가는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생이 무너지죠. 집을 잃고 신뢰를 잃고 자녀의 웃음을 잃고 나 자신도 잃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결국은 삶 전체를 폐허로 만들어버려요. 무엇보다 무서운 건 이 모든 결과가 불륜을 시작할 때는 전혀 예상이 안 됩니다. 처음엔 단순히 설레는 마음, 불륜 아니니까, 외로움을 달래는 거니까, 위로받고 싶은 거니까, 이런 충동, 이해받고 싶은 욕구로 시작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작은 불꽃놀이 하나가 집을 태우는 큰 불길이 됩니다. 불륜은 결코 혼자만의 일이 아니에요. 배우자의 삶을, 미래의 자녀를, 그리고 나 자신의 인생을 동시에 무너뜨리는 연쇄 폭발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단 한 번만 더 생각했더라면, 단 한 번만 발걸음을 멈췄더라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 거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남는 건 무너진 가정과 상처 입은 아이들 그리고 평생 씻을 수 없는 후회뿐이에요.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불륜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달콤한 환상으로 포장된 자기 파괴일 뿐이에요. 처음에는 달콤해 보이지만 끝은 언제나 쓰리고 그리고 쓰고 잔혹합니다.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가정과 삶을 파괴시키죠. 잠시의 쾌락이 평생의 고통으로 바뀌는 길, 그것이 바로 불륜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저는 이 이야기를 꼭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죠. 지금이라도 멈출 수 있어요. 이미 발을 들여놓았다면 지금이라도 돌아설 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멈출 수 있습니다. 불륜로 깊어질수록 벗어나기는 힘들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중요한 건 지금, 오늘 이 순간 멈추겠다고 결단할 수만 있다면 아직 회복의 가능성은 남아있어요. 배우자와 자녀에게 깊은 상처가 남겠지만 진심 어린 회개와 꾸준한 변화 그리고 오랜 시간의 노력은 다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지금 선택하면 여태까지 한 것에서만 내가 결과를 당하지만 지금 결정 못하면 앞으로 어마어마한 평생 감당하지 못할 짐을 지게 됩니다. 이미 잃은 것들이 많을 수 있지만 지금이라도 붙잡는다면 완전히 무너지는 것만은 막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내 인생을 내가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다시 살아갈 힘이 생기고요.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7가지 이야기는 단순히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경각심을 일깨우고 동시에 회복의 길을 찾기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불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은 폐허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지금 멈춰서 회복의 길을 걷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선택은 결국 나의 몫이죠. 불륜은 결코 대가 없이 지나가지 않아요. 반드시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파괴시킬 거예요. 하지만 지금 멈춘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결단이 하는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